그 아주머니도 좀 이상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는 내도록 이상한 말만 하더래요. 대체적으로 나랑 맞지 않는 턴은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흉터로 번지는 거는 좀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때 당시 첩보에 의하면 뭐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네. 정말 4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가?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지금 장시간 동안 해야 돼. 수험생들 이제 두신 어머님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괴담을 보다 차돌 전지현 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기사 박이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돌이 고정 캐릭터가 되셨나 봐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돌구이 뭐 식당이라도 괴담을 보다 출연 이후에 거리에서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야, 차돌 지나간다 이렇게 인스타로도 연락 좀 오시고 응원한다. 오빠 팬이에요 이러면 오빠는 아니고 그냥 주로 남자분들이 많아요. 축하드립니다. 자, 율림은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저야 뭐 계속 똑같이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데 형사님 남자분들께 계속 DM이 온다고 하니까 저도 남자 팬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남자 팬분들의 마음을 좀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어요? 네. 얼마죠? 500원이요. 네, 못 사는 걸로. 예, 인스타에 운동 영상을 올리면 남자 동지들을 비슷한 류의 동지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같이 운동하자고. 재질 하시는 분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제 근황을 안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다양한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콜라보 요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으스스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공포 사연을 보내주시면 아주 으스스하고 소름 끼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집안의 내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달리 표현할 말을 찾기가 좀 힘들어서 내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들으시다 보면 좀 다르게 느끼실 겁니다. 무서운 내력이겠죠?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우선 사연자분을 B씨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B씨의 집안은 뭐랄까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었어요.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따라야 했고 거기에 한마디 토라도 달면 바로 즉결 처분.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어쨌든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그런 가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B씨가 본가에 가보니까 B씨의 형 그리고 할머니가 아버지와 언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께서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굉장히 깍듯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어머니는 모르시면 가만히 좀 계시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신경 좀 끄시라. 그런 센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드는 형한테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욕까지 하셨고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B가 형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집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대요. 사실 그때 당시에 살던 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빨리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같이 살던 형과 아버지가 한동안 집을 보러 다녔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보수적인 성격, 거기에 더불어서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이었어요. 무려 한 달 반 동안을 그렇게 두 명에서 집을 보러 다녔던 거예요. 당연히 예측을 하시겠지만 집을 소개해주는 중개인 있잖아요. 중개인이랑도 알게 모르게 기싸움이 있었고요. 아무튼 가격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운전을 계속 해야만 하는 형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었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원하시는 조건에 딱 맞는 집이 나왔다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지금 당장 이사와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급히 형과 아버지는 그 집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 형이 보기에 인상이 찌푸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동네 어귀에 있었는데 풀이 관리가 안 돼서 무성한 데다가 거의 집 같지도 않게 낡고 허름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집만 굉장히 어두워서 한낮인데도 음침하기가 짝이 없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연못에는 녹색 수초가 가득 자라나서 밤중에 잘못 디뎠다가는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옆에서 그 중개인이 이쪽이라고 손짓을 하는 거죠. 이 중개인을 하도 끌고 다녔더니 아예 강짜를 이제 부리는구나 싶었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차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서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 집이지. 아니, 내가 이렇게 원하는 집이 이런 거였는데 진작에 소개 좀 시켜주지. 왜 이제서야 소개해줬냐. 그러면서 활짝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에 달려가더니 여기에는 뭘 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러시면서 막 신나 계신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불러요. 그래서 기가 막힌 형이 아버지 쪽으로 가봤더니 아까 풀이 무성하게 자랐던 그 연못 있잖아요. 그쪽을 탁 바라보시면서 너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야, 여기 나중에 이사 오면 비랑 너랑 여기 낚시하면 딱이겠다. 이러시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당연히 싸움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뭐 두말할 것 없다. 이 집으로 계약을 하자. 근데 형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버지에 대한 명령을 거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형이 극구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가족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죠. 분명히 같은 집을 보고 왔는데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르니까요. 결국에는 할머니와 형이 그 집을 다시 보고 왔고 그렇게 할머니까지 아버지를 말리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비가 집에 도착하니까 할머니가 비를 언급했다고 해요. 아니, 아들 말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비까지 데리고는 그 집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착한 집, 비 씨가 보기에는 아주 가관이더래요. 처음에는 무슨 폐가인 줄 알았대요. 이 대낮이라서 주변은 환한데 유독 그 집 쪽만 어두침침하고 뭔가 섬뜩하니 이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집인 거예요. 결국 비 씨도 아버지한테 강력하게 이 집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었고 그렇게 옥신각신 하던 와중에 저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왔어요. 바로 이 집주인인 아주머니였어요. 자, 형이 아버지를 말리는 사이에 이 B 씨가 그 아주머니를 응대했는데 그 아주머니도 좀 이상한 거죠. 보통은 집주인이라면 내가 이런 집을 내놨을 때 보시기에 좀 어떠시냐. 이 집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장점은 어필하고 단점은 좀 가리려고 할 텐데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는 내도록 이상한 말만 하더래요.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그리고 또 이 집에서 같이 살 가족이 누구냐. 그래서 이 B 씨가 형,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네 분이서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럼 형은 건강은 어떠냐. 위로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아유 형은 좀 말라서 걱정이네. 이런 말까지 하더래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마음에 걸렸던 B 씨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랑 대판 싸웠답니다. 이 B 씨도 대드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가풍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예 탁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들이냐 그 집이냐 둘 중에 선택하시라. 그렇게 강하게 나간 거였죠. 결국에는 계약이 파토가 났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 집안의 분위기는 아주 가라앉아 있었고요. 자, 그런데 며칠 안 지나서 그 동네 이장님이랑 아버지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아들이 반대를 하니까 술이 고프셨던 거죠. 그렇게 이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장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사를 나가신다더니 왜 자꾸 그 불편한 집에서 살고 계시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리셨던지 아버지가 이장한테 하소연을 해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들던 집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반대를 하더라. 머리 좀 컸다고 아주 유세를 떨더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장님이 얘기를 곰곰이 듣다가 뭔가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그러더니 아니 혹시 그 집 저기 옆 동네에 어느 집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맞다니까 아니 어쩌자고 그런 흉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셨냐 그랬던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집이 남자가 들어가면 곡소리가 난다는 거였어요. 자, 전적을 들어보니까 아주 화려해요. 자, 사이 좋은 어떤 부부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은 바람이 나고 남편은 목을 매달았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더니 농약을 먹고 죽었다더라. 뭐 이렇게 죽어나간 남자들만 무려 3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랑 화해한 B 씨가 물어봤대요. 아버지, 대체 왜 그때 그 집을 그렇게 원하셨나? 그렇게 여쭸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집처럼 환한 집은 난 평생 처음 봤다. 내가 대문 문턱을 탁 넘는데 동네 전체가 밝아지더라. 그래서 이 집이 양지 바른 집이라 생각해서 그랬던 거다. 아버지와 가족들이 서로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었던 거죠. 네. 아까 전에 B 씨와 가족들이 집을 보러 갔을 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왔었잖아요. 그때 아주머니가 연로하신 할머니만 냅두고 남자들의 건강만 물어봤던 게 바로 그 이유였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 자,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집안에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바로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도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목포에서 제일 가는 고집쟁이로 유명하셨던 이 친할아버지는 당시에 B 씨의 아버지 그리고 B 씨의 고모
B 씨의 친할머니 이렇게 네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쥐떼가 집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렸던 B 씨의 아버지와 고모가 엄청 놀라는 바람에 며칠 동안을 끙끙 앓아야만 했대요. 자, 이 일 때문에 노발대발하신 친할아버지가 그 집에 담벼락이고 뭐고 손수 다 부시고는 그 동네에 있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결정하셨대요. 근데요, 이 이사를 가려는 집이 살이 낀 집이라고 하죠. 그런 집으로 유명한 집이었대요. 그 집에 살고 있던 어떤 부부가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무심결에 휘두른 팔에 아내가 맞아서 즉사했다더라. 그러니까 이 집조차도 남자가 들어가게 되면 좋은 꼴을 못 본다. 이런 집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급구 말렸죠. 근데 할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응? 난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다.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내가 때려잡으면 된다. 그러셨던 거죠. 거기에다가 그 동네에 살던 무당이 직접 찾아와서는 아유, 이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오히려 할아버지는 화를 내셨대요. 아니 어디 건방지게 남의 집에 이사하는 데 찾아와서 그렇게 뭐 훈수질이냐 그렇게 뭐라 했던 거죠. 자, 결론적으로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보름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요. 당시에 할아버지가 매일매일 그 소주 대병으로 한 병씩을 비우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반병도 채 못 드시더니 아유 머리가 아프다 하시더니 그날 저녁에 그대로 가신 거였죠. 물론 술 때문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집에만 홀리는 것도 집안 내력인가 싶어서 이 B 씨는 지금까지도 항상 그 집터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은 없었는지 뭐 흉한 일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대요. 어쩌면요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B 씨도 집을 잘 못 볼 확률이 높겠네요. 나이가 좀 더 들면. 학습을 통해서 예. 조금 유전을 통해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제보받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자,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누군가에게는 흉하고 누군가에게는 길할 수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터전 같은 경우에 이제 기운적으로 뭐 예를 들어 목의 기운이 조금 더 강하거나 아니면 방향에서도 뭐 동쪽의 기운이 좀 더 강해요. 근데 이제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 그거랑 좀 상충하는 기운을 갖고 들어오시거나 그랬을 때 파장이 맞지 않을 때는 확실히 뭔가 좀 재물 쪽, 직업 쪽 그쪽으로 좀 건드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나랑 맞지 않는 터는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흉터로 번지는 거는 좀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는 터는 있을 수 있지만 흉터일 때 뭔가 좀 그 이상의 증상들이 있을 때는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 B 씨가 생각하기에 이런 집만 골라서 보는 것도 집안 내력이라고 하는데 유전 아니에요, 유전. 자, 여러분, 이 제보자분께서 아주 소중한 영상을 주셨습니다. 영상 있어요? 네, 그 집을 겨우겨우 피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신 집 주변 풍경이 자,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되게 유쾌하신 분이에요. 유쾌하신 형님이신데 아유 그러고도 이런 집을 들어갔다면서. 자, 그러면요 사람이 다 원하는 집에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만약에 어떠한 경우에 살이 낀 집에 들어가야만 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무탈하게 그 집에 살다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렇죠. 이때 이제 클래식하게 방침 들어가야 돼요. 클래식하게. 아주 클래식하게 네. 방침 들어가야 되는데 네. 왜냐면 이제 잠깐 살다 나오신다는 가정하에서 잠깐이 어느 정도죠? 저는 1년은 안 보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잠깐이라고 단기인데. 생각하는데 네. 누가 봐도 아닌 터라고 규정이 됐거나 저런 터를 저한테 보여줬다. 근데 잠깐 산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금전적인 뭐 여력이나 그런 게 그렇다고 하시면 방침을 넣어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좀 안전하게 보내시다가 비교적 왜냐면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 사람의 컨디션이 매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최대치로 좀 안전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가시게끔 하시는 거죠. 다른 이제 곳으로 또 가셔야죠. 방침은 이제 저는 부적을 들어갈 거고요. 부정기운 소멸부라든가 만약 터에 지방령이 있는 경우에는 귀신 소멸부를 조금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없앨 건 없앨 수 있게끔. 자, 그러면 혹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대책이라도 있을까요? 대놓고 흉터예요. 네. 없습니다. 그냥 당하셔야 되고요. 그 알면서 들어가시는 거는 그거 감수하고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할게요. 그럼 모르고 들어가면요? 모르고 들어간 경우에는 만약에 모르고 들어왔어. 근데 꿈짜리 집주인한테 속았어요. 소위 이제 그 전에 전세 사기네, 그것도. 일종의. 뭐 집주인이 만약에
전에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뭐 그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케이스는 확실히 뭐 영가들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거 들어가게 되면 두 눈으로 볼 거고 이런 경우에도 어차피 뭐 알고 들어가든 모르고 들어가든 들어간 거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려고 하시면은요 이 양손에 부엌칼을 들고 모서리 쪽 한번 치신 다음에 환기 한번 쫙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칼 치시기 전에 문 열고 칼치기 하시고 좀 이렇게 보내면은 그나마 혼자 하시기는 그나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시골에서 할머니들께서 많이 하셨던 방법 중 칼치기. 칼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칼을 있는 거죠? 그냥 치는 거죠. 이제 아니, 소리를 그러니까 소리 치면 그게 캥캥캥. 그렇죠. 금속으로 소리를 착 맞춰내면서 내면은 귀신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꼭 칼만 가능한가요? 금속이? 금속이면 되는데 칼이 아주 제대로죠. 왜냐면 그게 역사적으로 이제 치우천왕 할아버지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 역사 이후로 귀신들은 이제 그러한 금속 관련된 소리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뭔가 칼이라는 이미지가 뭔가를 끊어낸다. 그런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자, 혹시나 여러분 여기 주의 문구 하나 띄워주십시오. 혹시 그 칼날을 치다가 그 파편이 튈 수도 있으니까 꼭 보안경 착용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칼을 날끼리 치는 거예요? 얼만큼 세게 치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창창창만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 제품 중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아시겠죠? 네, 걱정돼서. 오케이. 자, 그러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자기한테 잘 맞는 집터를 알 수 있는 방법. 부동산에서 막 보러 다니실 거 아니에요. 보러 다니시다가 대부분 이런 경우 많아요. 여기 나 무조건 가야 돼. 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아주 클래식한 이유로는 조상에서 도운 게 있어요. 조상에서 알려줘서 재물이나 이런 걸 끄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마침 그 터가 네.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도깨비 터거나 아니면 기존에 뭔가 닦아왔던 터거나 그렇게 해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끌리는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런 분들은 확신이 있어요. 이 터 확신. BC의 아버지는 분명히 조상이 조상이 확신이 돕질 있었거든요. 않았네. 조상이 해를 가한 거네. 아까 B 씨의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보다 확신이 있었고 호언장담을 하신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확신이 어느 확신인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맞거든요. 대체적으로의 예외네. 예외네요. 정말 예외니까 제보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반대로 만약에 조상이 도운 게 아니라 이 조상이 나쁜 짓만 했어요. 그래서 악귀가 이 집으로 들어와라 이끈 거예요. 아까 그 BC 아버지네. 그러면 B 씨 모욕 발언이라서 이 부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레더 형님. 제가 이제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제가 직접 했던 사건이라서 자신 있게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사이비 종교 사건인데 은혜로 교회라고 간단히 설명하면 제가 피지에 출장을 갔다가 촛불을 하나 얻어요. 네. 거기 교민들하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교민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 이제 은혜로 교회라는 곳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집단 거주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폭행이 일어나고 사람들 막 도망가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첩보를 한 장을 썼어요. 은혜를 교회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은혜를 교회라는 곳이 과천에 있는데 이제 종교협회에서 이단으로 이제 판명이 돼요. 판명이 돼서 한국에서는 이제 새로운 그 포교 활동을 못 해요. 거기 이제 교주가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신옥주가 한국에서는 활동을 못 하니까 피지로 가서 활동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신도들을 한 400명을 이주시킵니다. 피지로. 근데 이주할 때 최소 돈을 낸 사람이 3천만 원.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내고 이주를 간 거예요. 제가 그 첩보를 써서 이런 사건이 있다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경기 남부 국제범죄수사대에 이제 하달을 해요. 내사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저는 그때 경찰청에 있었으니까 국제범죄수사대에서 1년간 수사를 해요. 저는 다른 일을 했고 국제범죄 그래서 1년을 해서 보니까 많은 범죄 사실들이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영장을 받을 사람은 영장을 받고 그러던 참에 2018년 한 7월 정도 됐을 거예요. 7월에 교주였던 신옥주가 베트남을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올 때 그 체포를 합니다. 그 수사관들이 미리 이제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체포를 하고 저희가 보니까 이제 교주가 잡혔기 때문에 동요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지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들, 수사관들하고 한 15명 정도 구성합니다. 정부 합동조사장이라고 해서 제가 단장으로 해서 15명이 저희 인터폴 직원들 그리고 경기 남부 국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 피지 안에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때문에 여성 청소년 수사관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들
검사들에서 총 15명 정도로 팀을 꾸려서 2018년 8월 달이었죠. 8월 달에 이제 피지로 이제 갑니다. 네. 그냥 간 게 아니라 미리 피지 경찰청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건 때문에 가겠다. 그리고 또 이제 외교부한테도 미리 협조를 구해서 거기서 이제 다 협조해 주기로 해서 피지로 갑니다. 물론 이제 신옥주는 교주는 잡혔지만 김모 씨라는 아들이 있는데 걔가 사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교주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거를 하기 위해서 파견을 합니다. 은혜로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현지에서 땅을 많이 샀어요. 땅을 많이 사서 경작을 해요. 경작을 해서 나오는 식자재 재료 그런 걸로 식당도 하고 무슨 가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물도 팔고 하는데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질 않아요. 주질 않고 만약에 도망가려는 사람들 이게 공동체 생활인데 얘기했던 것하고는 다르죠.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얘기했던 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나오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폭행을 했는데 폭행이 좀 특이했어요.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교주가 성경에 뭐 볼기를 쳤나이다라는 뭐 그런 구절에서 타작마당이라고 있대요. 만약에 우리 또 접니까? 네, 산무 씨가 대상자다 그러면 양쪽에서 이렇게 둘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제 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뺨을 치는 거죠, 이렇게. 뺨을 치는데 그게 그냥 한두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주가 스탑할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가 이제 기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저희가 피지로 갈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전에 1970년대 미국에서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름은 이제 인민사원 사건이라고 아시잖아요. 아니요. 처음 예. 들어봤습니다. 존스타운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당시에 짐 존스라는 사이비 교주가 있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요 은혜로 교회 사건이랑 거의 유사해요. 미국에서 사이비 종교로 이제 공동체 생활 그런 걸 주장하면서 사이비 종교를 했고 미국이 아닌 이제 남미로 갑니다. 한 900명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남미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공동체 생활을 구현을 해요. 그들만의 왕국이네. 그들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롭고 이보다 더 천국이 없어요.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기 안에서 폭행도 일어나고 감금이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난다는 첩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하원의원하고 기자들이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조사를 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그게 되게 잘 지낸다 했지만 결국엔 밝혀져요. 잔악성 그런 나쁜 범죄들이 밝혀지고 이제 그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조사사들은 다 총으로 쏴 죽여요. 거기서 총을 쏴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이 일부 있는데 그냥 조사사들을 다 총으로 쏴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집단 자살을 해요. 인민사원 사건입니다. 그게 아이들도 한 2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교주가 다 해라는 명령에 따라서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사건이 있었어요. 70년대에. 완전히 세뇌가 된 거네요. 예, 완전히 세뇌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걸 준비를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은 정상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사이비 종교거든요. 근데 생각을 정상적으로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걱정됐던 게 이 사람들이 일단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갔을 때 우리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거기 안에는 농기구가 많아요. 농사 짓는 트랙터도 있고 농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고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그 사람들의 범죄를 밝히는 것도 있고 영장에 나온 사람들 체포하는 거. 세 번째는 그 400명이 넘는 사람이 갔는데 그때 당시 첩보에 의하면 뭐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네. 밝혀내지 못했지만 정말 4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가? 정상적으로 살아있는가?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거기 있는가? 오고 싶은 사람 없는가? 라는 걸 조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피지에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고 한 며칠 동안은 일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한국 경찰이 피지의 단속, 경찰 검거 작전에 투입이 될 것인가가 문제였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한 거는 우리를 이제 스페셜 컨스타블이라고 명예경찰이에요. 한국어로 해석하면 명예경찰로 한 이틀 동안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직 피지경찰입니다. 이틀 동안 피지경찰이 된 거예요. 그날은 디데이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곳을 디데이로 잡았어요. 나를. 근데 예배소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피지 섬 안에 예배소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분산시켜서 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인원이 너무 한정돼 있고 너무 멀어요. 거리가. 피지 섬 전체니까. 그래서 메인인 곳을 치자. 여기서 쳐서 신옥주 아들 2인자를 잡으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거길 쳤죠. 결국에는 다 저희가 검거할 사람은 있는 사람들은 다 검거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없는 사람들 2명 정도는 검거를 못했지만
다 검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분이 좋아서 이제 복귀하려고 하던 찰나에 그 다음 날이죠. 저희 그때 새벽 3시인가가 끝났어요. 검거 작전이. 한 8시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하지가 않아요. 막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가 하는 것도 있고 수색을 해서 여권을 또 걔네들이 모아놨어요. 여권을 모아놓으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남의 여권을 한 군데 모아놓는 건 여권법 위반이에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제가 뜯어가지고 그 여권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날 저희는 이제 복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지경찰대 또 전화가 왔어요. 책임자한테 얘네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좀 황당하잖아요. 그렇게 거의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같이 검거 작전을 짜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풀어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바로 이제 피지 경찰청으로 가서 왜 그런가 했더니 딱 대답은 하나였어요. 그때 영어로 아마 커럽션, 부패 때문에 이렇게 된다. 알고 보니까 신옥주가 피지에 정착하면서부터 거의 피지 대통령, 뭐 국무총리 그런 애들하고도 되게 커넥션이 있었고 기부도 엄청 했어요. 수해가 나고 하면은 뭐 무상으로 많이 주고 그래서 거기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저희는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고 복귀를 했죠. 저희가 얻은 소득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에요. 일단은 교주를 잡았잖아요. 교주 신옥주가 7년이 나왔어요. 수감 중에 있고 제일 또 컸던 성과 중에 하나가 은혜로교회 사건이 굉장히 오픈이 됐어요. 세상에 오픈이 되고 그리고 CNN이나 뭐 그런 PG 타임즈 그런 데도 기사가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이단 종교라는 사실이 점점 퍼지면서 그 은혜로 교회로 유입되는 신도들이 확 줄었어요. 사이비 종교에서 신도라는 거는 결국엔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이 들어오면 뭐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100명이면 이제 1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줄어들면 세력도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고무적인 거는 정권이 바뀌었대요. 피지 몇 년 전에 정권이 바뀌어서 일부 사람들 벌써 추방이 됐어요. 한국으로 왔고 거기 신옥주 아들은 추방이 될 직전에 본인이 소송을 냈어요. 추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별 다른 일이 없으면 결정이 나서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첩보를 입증한 사람이 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마운 거는 그 당시에 제가 2017년이죠. 2017년에 출장을 갔다가 1년 동안 이제 거의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경기남부청 수사를 했는데 1차 송치 서류가 10,000페이지가 넘었어요. 와. 1년 동안 우리 그 수사관들이 진짜 너무 열심히 해줘서 이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고 아직 100%는 끝났지 않았지만 끝나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잘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옥주가 처음에 피지로 이전을 할 때 명목이 그거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뭄과 대기근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낙토 이제 낙원, 파라다이스인 피지로 가서 대기근을 대비해야 된다. 그런 명목이었습니다. 일종의 약간 종말론과 비슷한 거죠. 사이비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네, 사이비는 다 그래요. 처음에 이제 피지로 갔을 때 은혜의 교회 재산이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100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마치 자기 돈처럼 이제 피지 정부에 기증도 하고 기부도 하고 고위 권력자들한테 뭔가 주고 뭘 줬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추론할 수 있죠. 정상적으로. 타작마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폭행이지만 조직을 다스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포정치. 네, 공포정치죠. 교리를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교리 안에 들어와서 수긍하는 사람들한테는 되지만 이 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탈자가 1명, 2명 생기면 결국에 나중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탈자를 나지 않게 하고 규율을 타이트하게 하는 가장 큰 효율적인 수단이 타작마당이에요. 유튜브에 지금 나와요. 때리는 게. 아, 실제로. 네, 실제로 때리는 게 좀 나와요. 뭐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자세히 나옵니다. 저도 보고 화가 많이 났죠. 고생 많으셨네요. 100%는 아니지만 그때 그 예배 보러 왔던 신도들은 다 조사를 했어요. 피지 경찰 입회하에 조사를 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이탈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이탈자가 없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물론 타작마당에 대한 공포심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들이 같이 왔어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같이 있지 않아요. 계획한 건가요? 계획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아이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살자고 나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거기서 타작마당을 당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이야, 인질이네. 네. 거기서 제일 힘들어 보였던 사람들은 중장년 남성들. 가장 쓸모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영어를 잘 못하고 단지 필요한 거는 단순 노동.
산무희 씨하고 저하고 하면 이제 바로 최하층 됩니다. What? I can't speak English. 근데 거기서는 영국식 영어인데 알아듣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간 그 PG식으로 변형이 돼서 진짜 힘들어요, 알아듣기. 저를 끼워 넣지 마십시오. 네, 무섭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무당이 말해주는 재물운과 풍수지리 꿀팁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율님을 모셨습니다. 아까부터 이거 맞아요. 부담 드리려고. 네. 첫 번째 질문이 절대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무조건 있고요. 오.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힘주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네. 금전이라는 그 타고난 운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타고난 것, 타고난 재능이라는 건 정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주에서도 그런 게 존재하는데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나 아니면 사업적인 머리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그러한 사주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주들이 아닌 이제 그 반대에 공무원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랏밥을 드시면서 차곡차곡 금전을 이렇게 모으게 하는 그러한 사주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상충하는 기운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좀 말려야 되는 케이스긴 해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공무원을 하면 망하는 거고요. 공무원이 사업가가 된다고 하면은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너무 하고 싶다.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고 보니까 공무원은 그냥 떠밀려서 부모님이 이제 하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원사주는 사업가거나 아니면 예체능 쪽으로 빠져야 되는 사주였던 거죠. 이러한 케이스는 당연히 타고난 사주가 사업가 사주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고요. 금전운 흐름이나 이런 것도 많은 사람들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돈을 부르는 개인 사업자 뭐 그런 쪽으로도 좀 빠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봉사 활동을 해야 되시는 분들, 봉사자의 그 사주를 지닌 분들인데 별자리로는 이제 천칭자리 쪽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벌어들이는 어떠한 이제 금전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셨을 때 진짜 금전까지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면 자선 사업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은요, 사업은 절대로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보면 해바라기 그림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든다. 그게 맞나요? 맞아요. 해바라기 그림이 거실에 TV가 이렇게 있고 소파 위치가 뭐 중앙이든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의 뒤쪽에 있을 때는요, 확실히 금전운이 훅훅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 없어서 돈이 안 들어오나? 해바라기를 하나 직접 키우시죠, 생활을. 네. 그래. 해바라기가 타고난 기운 자체가 금전 쪽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다른 부분보다. 만약에 금전운을 바라시지 않고 가정안녕을 원하신다 할지라도 해바라기는 가정안녕과 금전을 좀 불러들이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괜찮습니다. 태양의 기운을 향해서 항상 움직이니까 그래서 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타고난 색깔도 기운. 또 황금색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그 해바라기 씨앗이 어떻게 보면 그 금전을 상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추 그리고 씨앗처럼. 네, 재물을 부를 때 사용하는 색깔이 이제 노란색과 빨간색인데 맞아요. 해바라기 자체가 이미 갖고 있는 기운이 너무 타고났어요. 햇빛, 그다음에 그 색깔, 그리고 이제 뭉쳐져 네. 있기 때문에 가정 안녕으로도 기운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오는 게 있죠. 그럼 반대는 뭐예요? 있으면은 돈복이 없다. 아, 이거 근데 요즘에 많이 들이시는 건데 저도 한번 실수를 했었고요. 크게 한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조화. 좋아? 조화는 안 된다고 저는 알고 그래요? 있었어요. 네, 진짜 그거는 좀 위험하고요. 저도 그거는 안 돼요. 저도 제자인데도 그거는 기피하는 거고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생화에서 나오는 기운이랑 조화에서 나오는 기운은 엄연히 너무 달라요. 그렇죠. 생화는 생을 주고 뭔가 순환을 시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복과 생을 주고 크게는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도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조화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도 이점이 되는 게 없어요. 물론 단시간 동안 이렇게 선물 받아서 갖고 계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생화처럼 키우신 경우, 왜냐면 F잖아요. 이게 F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거를 내가 들여서 키우겠다라기보단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절대 비추천입니다. 네. 이게 웬 좋아냐, 그런 거. 그 개그 욕심 굉장히 이제 와우. 올라가시는데 와우, 괜찮은 것 같아요. 와우. 계속 하라고 그래가지고. 드라이 플라워가 나쁜 게 아니고 장시간 보관을 하면 조금 새어나갈 수 있다. 크게는 건강수에서 좀 꺾일 수 있다는 점은 좀 인지하시고, 생활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생화 같은 경우는 네, 괜찮죠. 근데 그것도 키우시다가 잘 못 키우셔서 막 이렇게 죽이거나 하면은요,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선에서 들이시면 됩니다. 아예 안 키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안 키워요, 그래서. 네, 저안 어차피 키웁니다. 생활은 금방 죽잖아요, 꽃은. 그렇죠. 근데 식물 키우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대체하는 거 다육이.
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네. 그런 가시가 있는 다육이를 집에 들이면 좋지 않다 이렇게 들었어요. 아니요. 그 선인장도 그렇고요. 다육이 같은 경우에도 금전 제외하고 얘기해 드리면 어떤 건강수에 있어서 불러들이는 힘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모든 게 안 좋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왜 놓칠 수 있어요.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중에 파는 다육이들 가시 있어도 좋은 작용하는 거 많으니까 그런 거는 편하게 들이셔도 괜찮습니다. 해바라기가 제일 낫겠네요. 해바라기 대표적이죠. 해바라기를 키우면 제일 좋겠네요. 그럼 생화해. 그쵸. 잘 키우실 수 있는 분들은 베란다 쪽에다가 베란다 쪽. 어머님들 특히 잘 키우시는데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그랬었고요. 저희 할머니 쪽 이제 그쪽에선 이런 걸 되게 잘 알고 계셔가지고 어머니도 그런 걸 잘 하셔가지고 덕분에 제가 덕을 많이 봤던. 해바라기 농장 난리 나겠네요, 지금. 자, 그렇다면 집에 놔두게 되면 돈이 줄줄 새어나간다. 이런 물건이 있을까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두시거나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거울 같은 거 되게 많이 두시면 안 돼요. 거울을 많이 두시는 경우 뭐 집안에 한 5개 이상 작은 거울 포함해서? 작은 걸 포함해서 손거울도요? 손거울 그러니까 최소 저는 3개 정도로 보고요. 5개 이상 그리고 크기도 큰 거일수록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새어나가는 기운이 확실히 많습니다. 특히 현관 앞에다가 거울을 이렇게 입장했을 때 우리가 바로 앞에서 많이 들어왔을 때 만졌잖아요. 바로 앞인데 네. 비쳐 보이게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거는 좋지 않은 거고요. 돌려야 됩니다. 돌려가지고 현관에 두시는데 돌려가지고 방을 사선으로 비추게 하거나 또 주방은 안 돼요. 주방은 비추면 안 되고 사선으로 방을 조금 안방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비추면 괜찮습니다. 우리 그 헬스클럽에는 다 거울이 많잖아요. 헬스클럽은 그럼 어떻게 사업장이잖아요. 되나요? 사업장. 사업장이고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기운을 많이 타는 거지 네. 거울을 거기서 많이 둔다 해서 그게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물건마다 어떤 버리는 방식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울을 만약에 버려야 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있나요? 일단 깨진 거울은 절대로 보관도 안 하고 아예 버려버리는데 뭐가 됐든 버릴 때 깨진 거울이든 그냥 거울이든 간에 그냥 편하게 버리시면 돼요. 어차피 버리셔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주방에 있는 칼 있잖아요. 그거 좀 이렇게 뭉툭해지거나 아니면 그게 약간 좀 깨져 있거나 깨지면 버려야 돼요? 네, 그런 경우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평소에 내가 지금 수입이 좋았어도 그거 하나에 무너질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예외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칼이랑 거울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은요 바로 좀 버리시길 바라고 최소 손거울 뭐 작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걸로 포함 5개 이거는 좀 박할 수 있는데 큰 걸로 한 3, 4개 정도가 있다. 집안에 그럼 필시 한두 개 남기고는 버리셔야 됩니다. 혹시 집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거울은 제외인가요? 이 벽거울 말하는 욕실 거죠. 거울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런 제외고. 거 말고요. 그런 거 제외. 내가 드린 거. 드린 거. 내가 구매하고 드린 거에서 한 4, 5개 이상이면 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집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개수입니까? 아니면 개인당 그 개수입니까? 개인이 드린 개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면 대가족은 같이 못 살죠. 파탄 나는 거죠. 칼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칼이 있으면 앞에를 잘라요, 이렇게. 네? 앞에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요. 아.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찌르는 용도면 앞에 자르놓으면 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잘라놔요. 이게 왜냐면 우리 집에 있던 칼이라도 제가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침입해서 또 칼을 들 수도 있으니까 약간 잘라놓는데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칼 사주시고 직업이 아예 그쪽이다 보니까 예. 재물보다는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예. 그쪽 기운이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신다 해서 재물이 크게 뭐 좌우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건 좀 특이 케이스죠. 칼 사주여서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그 범죄자가 칼 들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죽죠. 반대로 이제 집에 두면 돈이 막 쌓인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있는 건데 부엉이요? 그다음에 돼지, 뭐 저금통 형태도 괜찮고 작은 이제 동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 네 들이시면 굉장히 괜찮아요. 저는 이거는 예전에 저희 그 할머니한테 배웠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거를 활용하셨고 제가 이제 사제가 되고 나서도 어머님 댁에 이제 계속 부엉이를 계속 들이세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돈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물론 닦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술술 들어오는 것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작용을 크게 하는 동물 상 중에 이제 하나가 부엉이, 그 다음에 돼지. 네, 경우에 따라서는 원숭이도 괜찮고요. 네,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보기에는 그 현관문에 풍경 있잖아요. 네. 그걸 달면 굉장히 재물운이 상승한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네네. 일단은 그게 카페트 같은 원리예요.
카페트, 네, 카페트와 같은 좀 비슷한 원리로 작용을 하는데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카페트는 무조건 깔아놓는 편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원리예요. 금전,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수 그걸 높여줄 수 있는 그 도움이 되고요. 근데 문을 열 때 딸랑 소리, 네. 딸랑 소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거를 다시는 분들은 조상을 다 잘 닦으신 분들이 많아요. 정리가 된 경우에 딸랑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면은요, 일부의 신의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는 민간 요법이라고 해야 되나? 민간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뭔가 이제 집안이 화목하거나 그럴 때 방울 하나 달아놓으시면요, 그 소리가 굉장히 길하게 작용합니다. 저도 그 신당에 칼 모셔놓는 곳에 도깨비 방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흔듭니다. 자, 여러분, 그 무구 방울 아닙니다. 네, 그 풍경 같은 그런. 네, 풍경방. 대학 가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한테 좋은 방이 있나요, 위치가? 방위로 굳이 따지자면 저는 세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동쪽, 남서쪽, 그 다음에 북서쪽인데 북서쪽은 진짜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 이제 안 놓고요. 대체적으로는 동과 남서를 꼽습니다. 그 책상이 이렇게 향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게 학생 방에 이제 문을 연 다음에 책상 같은 경우는 바로 정면에 보이면 돼요. 네. 바로 정면에 보이면 되고, 책장은 이 문 열고 바로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놓으면 되고, 침대는 왼쪽. 맞아요. 문을 열었을 때 맞은편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맞아요. 절대 안 돼요. 그게 진짜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험생들 이제 두신 어머님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 안에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이건 풍수 인테리어 중에 하나인데, 공기청정기가 순환을 되게 도와주는 어떤 기운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지금 장시간 동안 해야 돼. 그러면은 창문 일부 열고, 방충망 물론 있어야 되니까 요즘에 창문 열고 공기청정기 틀어놓으면은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실링팬도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순환이 어떠한 경우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회사원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회사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에어컨 트는 거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청정기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안 모이는 물건 중에 개 중에는 호랑이 그림, 크게 걸려있는 호랑이 그림이 있는데 이 호랑이는 벽사를 상징하는 어떤 신이에요. 벽사라는 게 뭐예요? 벽사는 이제 공격, 부정, 제거. 재물을 불러들일 때는 저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그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호랑이를 들이실 경우에는요, 소위 팔자가 좀 세집니다. 팔자가 세지다는 게 좋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은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경우에는 재물이건 뭐건 본인들이 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긴 힘듭니다. 그게 되게 좋은 건데 너무 세서 이제 상담을 하는 도중에 질문할 것들을 제가 미리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영을 안 띄워도 바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금전운기거든요. 내 금전은 뭐 어때요? 회사원분도 심지어 월급을 정해진 걸로 받는데도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주를 굳이 안 넣어도 금전이 흐르는 그런 운기나 그런 관상은 이미 딱 보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관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그 노력을 통해서 뭔가 상황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은요, 확실히 관상이 바뀌어요. 그게 뭐 생김새가 바뀌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는 기운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맞추는 경우가 있고, 금전을 어떻게 버는지, 불법적인 루트로 버는지나 아니면 월급으로 받는지 아니면 사업적으로 이렇게 받는지, 이 사람이 회사원인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의 부분에 있어서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면 이제 승진운도 엮이고 하는데, 어쨌거나 금전운기가 막힌 사람이건 금전운기가 뚫린 사람이건 명확히 보이는 게 맞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으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로또 당첨될 확률이 많나요? 일 별로 안 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극소수로. 왜냐면 위에서 잘 닦아서 그 혜택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수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네. 저도 한두 명 본 것 같아요. 여태 상담하면서. 근데 나머지 분들은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잘 되면 조상들. 그렇죠. 맞나 이게? 아니, 반대죠. 잘 되면 내 거, 못하면 조상 탓. 그러면 혹시 로또 1등에 당첨되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거는 시기적인 거랑도 맞물리는데, 금전운기가 사주에 없는 사람도 이거는 좀 많이 봐야 돼요. 조상 라인, 그 다음에 들어오는 대운의 라인, 그 다음에 그 일진의 라인, 세운의 라인, 사주팔자에서 이제 보는 제가 구간이 있는데, 금요화실로 따졌을 때 어느 구간으로 대입해서 막 보고 하면은 나옵니다.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근데 로또 1등 아무나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전재용 형사님과 박유린과 함께 아주 오싹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으로 많은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선 너머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